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오신트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처음 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시큐리티 뉴스를 아침에 해드렸는데 오늘부터 오신트 레이더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신트, 즉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 세계의 모든 군사, 외교, 안보 등에서 주요한 뉴스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언론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또는 언론보다 조금 더 빠른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시고 댓글로 뭐 괜찮다 또는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이 있으시면 평을 좀 적어주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관련한 이 소식을 빼고 지금 뭐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그거 뭐 이 오신트 레이더에 조금씩 넣어드리고요. 그래서 그거 빼는 대신 다른 코너를 한 개 만들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주요 뉴스는 그대로 가고요.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 나중에 평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텔리전스 브리핑 보겠습니다. 이란 라이시 대통령 추락사 했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모하마드 모크바르라는 부통령이 대권을 승계했는데, 자, 이 라이시 대통령 전용 헬기가 추락한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이 아주 그 산악 지역, 언덕 지역의 산악 지역에 지금 추락을 했는데, 뒤에 보시다시피 헬리콥터의 꼬리 날개는 보여요.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잔해가 그냥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공중에서 폭발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진과 동시에 완전히 그냥 전소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상황들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즉시 모사드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라고 성명 발표를 했어요. 괜히 우리가 그랬다고 하지마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이란은 계엄령을 준비 중이죠. 그런데 이 모크바르 부통령, 이란에는 부통령이 놀랍게도 12명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부통령 중에서 서열 1위 인 이 모크바르라는 사람이 지금 임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3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30일 내에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건지 참 희한한 나라죠. 자, 이란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도 검토 중인데요. 아직 계엄령 선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필라델피아 회랑 52.8%를 점령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회랑이 바로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와 가자지구의 그 경계선, 거기를 필라델피아 회랑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52.8%를 이스라엘이 점령했고, 점점점 이 지중해 쪽으로 소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움하트 알-샤이크 섬에서 사상 첫 번째로 여자들을 패션쇼를 했는데 수영복 패션쇼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패션쇼를 했고, 여기 보면 뭐 그 청중들이 있는데 청중들도 아주 자유스러운 복장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여자들 운전도 하지 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나라인데 이렇게 정말 뭐 어디죠 유럽에서 있을 법한 이런 일을 사우디에서 했는데, 여기 이제 홍해, 그러니까 네옴시티에 속한 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네옴시티의 4대 프로젝트 중에서 관광 부분에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띄우겠다라는 바로 그곳인데, 그래서 우리 사우디 달라졌어요 하는 뭐 그런 상징적인 스타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야,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드디어 삶의 어떤 그 질을 회복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콩고 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 서쪽의 아주 큰 나라죠. 여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정부는 이거 CIA가 사주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인 3명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CIA다 라고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은 주장을 하고 있고, 아직은 사실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쿠데타 실패했다라는 소식이고, 프랑스가 태평양에, 그러니까 뉴질랜드 북쪽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피지 서쪽에 있는 뉴 칼레도니아라고 하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이제 진압병력을 보냈는데 프랑스가 외인부대 그리고 해병연대 등을 보냈고,
지금 한 600명 보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군 장갑차가 시위대의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것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정말 뭐 굉장한 규모의 폭동이죠. 자, 그런데 600명도 모자라 해서 추가로 지금 더 파병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식민지, 아직도 식민지가 있는 프랑스, 이 식민지 유지하는 것도 지구 반대편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하이 앞바다에서 희한한 군함이 발견됐습니다. 중국 해군의 대형 가상적함인데, 자, 이런 군함이에요. 여기 뭐, 이 기둥에 가려있긴 하지만, 딱 보기에도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또는 일본의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을 이렇게 싹 섞어 놓은 듯한 그런 형상이에요. 뭐 한 번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뭐 진짜로 제대로 된 무장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형상만 딱 그 미국이나 일본의 군함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레이더로 비춰보고 뭐 하는 그런 그 가상적함. 우리 전투기들도 가상적기가 있죠. 그래서 공중전 스파링 파트너 해주는 가상적기 부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함대 해전 가상적을 수행하는 이런 부대를 만들어 놓고 미국이야, 저건 일본이야 라고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중국 해군입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미국의 알레이버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 말은 우리 세종대왕급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 말도 맞습니다. 저건 한국 거야 하고 또 비춰보고 미사일 쏘고 하는 거 훈련할 수 있는 그 적함입니다. 가상적함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단이 8년 동안 일본의 요코스카에 주둔을 하면서 7함대의 기함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해결료 교체 작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어떤 그 작전, 그러니까 남중국해 순찰 작전을 하러 나갔고 순찰 작전을 하면 요코스카로 귀향하지 않고 바로 그냥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남방에서 드디어 마지막 로널드 레이건이 7함대 기함으로서의 마지막 작전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 그 로널드 레이건과 교대를 하는 이 조지 워싱턴 함모가 이렇게 지금 뭐 아주 힘차게 항진하고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브라질 앞에 있는데 브라질하고 연합 해상훈련하고 그리고 지금 남하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이제는 7함대로 올 것이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항모 시위에 대응해 아까 그 조지 워싱턴 함모가 이 노포크를 출항해서 쭉 내려오면서 베네수엘라 아래 가야나 있죠. 거기 에세키보라는 곳에 해상 유전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됐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거 우리 거야 하고 지금 강제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 조지 워싱턴 항모가 내려오면서 수폰의 전투기 딱 띄워가지고 무력 시위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지금 브라질 쪽에 갔죠. 그리고 브라질하고도 마치고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치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우리하고는 이제 관계없이 너무너무 멀리 갔으니까 이제 안전해 하고는, 야 에세키보 이거 우리 땅이야, 에세키보 is ours, 에세키보는 우리 거야 하는 이름의 훈련을 하면서 니들 수폰에 2대 보냈지 우리는 더 많아, 자 이렇게 해서 에세키보는 우리 거다 라는 주장을 하는 이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아주 멀리 떠난 뒤에 일주일 있다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 브리핑 할 거 다 했는데요. 물론 아주 뉴스 많습니다. 이런 뉴스들 여러분들 그 우리 언론에서 보지 못하셨죠. 자, 이런 것들 해드리고, 또 요즘 점점 미국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중에서 연합뉴스 같은 이런 언론이 그냥 뭐 왜곡해서 왜곡하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왜곡당하고 쓰는 그런 기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어떤 언론은 아주 대놓고 일부러 왜곡하는 언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말고 정말 미국 현지에서 탁탁 튀어나오는 정말 날 것 같은 이 정보를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해서 이 한 코너를 만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사흘 동안, 주말이죠. 사흘 동안 이 병력 1210명, 140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하루에 한 개 연대씩 지금 사라지는 거죠. 전차는 13대 격파, 16대 격파, 14대 격파, 장갑차는 40세대, 35대 격파, 차량은
65대, 80대, 60대 격파. 특수장비는 16대, 2대, 2대 격파. 야포는 36문, 46문, 50문 격파. 다른 로켓은 3문과 2문을 격파했고요. 고정익 항공기는 주말에 전투기 1대, 그리고 헬리콥터 1대를 주말에 각각 격추를 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35대, 47대, 81대를 요격했는데 이 81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수도 키우를 중심으로 서쪽을 공격한 거예요. 서쪽은 전선이 아닌데 그게 지금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지원 물자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직접되고 있는 곳이 서쪽이죠. 거기에 지금 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사일은 각각 3발, 1발, 1발씩 요격을 했고요. 총참모부는 105회의 교전을 했는데 전선 상황은 교착됐다. 그래서 이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가 진격하고 뭐 하는 이 동력을 좀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는 19일 날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키우보다 더 서쪽에, 즉 서방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가 모이는 이 곳, 또 물자들이 이동하는 곳,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 내르고 우리가 지금 한정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최근 전력 소모가 감소해서 지금 많은 전력 관련한 인프라가 부서졌지만 그래도 지금 좀 낫다. 그러나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면 또 에어컨 틀고 할 텐데 그러면 완전히 대정전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좀 힘들지만 절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인근에서 사상 첫 번째로 GLSDB를 실전에 사용했습니다. 자, 이건데요. 그 강변이 또 호반이 있습니다. 호반에 있는 대저택같이 생긴 그런 멋들어지게 생긴 건물인데 여기에 아마도 러시아군이 지휘소로 사용을 한 거죠. 여기에 GLSDB, SDB라고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유도폭탄이 있어요. 이 유도폭탄을 하이마스에서 쏠 수 있도록 하이마스용 로켓에 부스트를 달아서 쏘는 그런 방식으로 개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GL이 이제 그라운드 런처, 지상에서 발사하는 SDB다. 자, 이런 말인데 이걸 가지고 꽝꽝꽝 때렸는데 동영상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제법 큰 건물인데 여러 발씩 맞았어요. 꽝꽝 해서 저 정도 되면 내부에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GLSDB는 250파운드, 그러니까 한 발당 한 100kg 조금 넘는 이런 탄도 중량, 거기다가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건물 하나를 전부 명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들어가고 사거리는 이 하이마스 로켓탄에 장착을 해서 쏘기 때문에 150km 사거리. 그래서 우크라이나로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는 지금 ATACMS 지금 마구마구 쏘고 있죠. 그런데 GLSDB까지 이 강력한 장거리 유도 무기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뭐 제즘 아닌가 했는데 이 GLSDB를 준 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곧 새로운 장거리 무기를 가지게 된다라고 미국이 했던 게 GLSDB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하르키우전 이제 이게 왜 했냐? 우크라이나의 11군단 예비대죠. 그래서 그 예비대 11군단을 소진시켜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있는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자포리자 이 전선에서 이 전선만 딱 돌파하면 뒤에 후속 부대가 없게끔 만드는 그 용도로 하르키우를 쳤다. 성동격서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볼첸스크 그리고 차시브야를 점령 목표로 공세 중인데 볼첸스크는 하르키우 북 동쪽이죠. 그리고 차시브야르는 바흐무트 서쪽에 있죠. 일부 오신트들은 차시브야르를 러시아가 점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오신트도 있고 차시브야르는 제법 큰 도시인데 벌써 점령을 했을까요? 그리고 볼첸스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볼첸스크에서 다 쫓아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오신트도 있어요. 러시아가 자포리자 전선에 로보티네 이 정착촌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사실무근이고 아직 시가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여기 뜨고 있는 사인,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사인들이 있어요. 천만화가 100개인데 이게 지금 로보틴의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에서 남쪽으로 해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파란색, 러시아군 빨간색하고 좀 섞여 있죠.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영국 국방장관은 이달 말까지 지대공 미사일 100기를 추가 공급한다. 이게 뭐 지대공 미사일 포대 100 시스템을 준다는 게 아니고 뭐 이게 뭐 아스람이 됐든 뭐가 됐든 미사일 100발을 준다 이 말이 되겠죠. 러시아 법원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은행이 러시아 내에 자산을 떼는 걸 압류 판결한다라는 건데 가즈프롬이 이걸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우리 석유 팔고 뭐 가스 팔고 했는데 얘들이 돈을 안 줘. 그런데 지금 우리 러시아 내에 독일과 이탈리아 은행 지금 지점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 거기 압류해서 우리 줘.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그걸 러시아 지방법원이 오케이 그 말 맞네 하고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방 은행들의 또 각종 자산이 압류된 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뭐 1년에 한 3, 4조 원씩 되죠. 그거 지금 벌써 2년 반 모았지 않습니까? 그거 원금은 놔두고 이자라도 우크라이나 준다라고 판결한 거 여기에 대한 이 보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군은 이 쿠셰프스카야 그리고 크라스노다르 바로 이 아조프의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본토죠. 여기에 있는 정유소들을 드론으로 공습해서 파괴시켰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여기는 전선하고 가까우니까 뭐 항상 있던 뉴스니까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알려드린 것은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과거 레닌그라드 여기에 있는 아주 큰 가동된 지 1년밖에 안 된 LNG 공장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로서는 깜짝 놀랄 일인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흑해 연안의 러시아 주요 전략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던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전략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자폭 드론이 1000km에 가까운 거리를 날아가는 동안 러시아 방공망은 전혀 탐지하지 못해 러시아 서부전선 방공망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 현지 시각 5월 19일 새벽 러시아 레닌그라드 주의 핀란드 국경 인근 LNG 터미널을 강타했으며 해당 공습에 대해 러시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5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모스크바 시각으로 5월 29일 오전 2시 50분경 발생했는데요. 핀란드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이곳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이 소유한 프로토바야 LNG 터미널로 연간 150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 처리 용량을 가진 시설입니다. 폭발이 발생한 북위 60도 52분 33초 47, 동경 28도 13분 01초 22 지역은 지난 2022년에 9월에 가동을 시작한 포르토바야 LNG 터미널 1호기가 있는 곳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칼리닝그라드에 LNG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러시아 당국이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폭발이 발생하고 24시간 이상 지났음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재 감시 위성에도 해당 좌표에 대규모 화재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당국의 문의가 빗발치자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레닌그라드 주지사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비보르크에 있는 오래된 석유 저장소 건물에서 불꽃이 튀는 합선 사고로 폭발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추가적인 재산 피해 가능성은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독립매체 아스트라는 레닌그라드 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 인근에서 경비행기가 날아갔다는 것 같은 엔진 소음을 들었으며 비행기 소음이 지나간 후 시설에서 폭발과 화염이 관측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피격된 시설은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주 국경선에서 직선거리로 98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지역은 물론 발틱 3국과 접해 있는 프스코프스카야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상공을 모두 통과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러시아군 최정예 방공 전력이 늘어서 있는 서부 국경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저속 자폭 드론에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드론 피격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 비슷한 시기에 왜 전략 폭격기들을 전부 무르만스크로 대피시켰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들어오니 굉장한 곳을 때렸습니다. 굉장한 곳을. 상트페테르부르크, 과거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이 러시아 최대의 항구, 그리고 러시아 두 번째 큰 도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푸틴의 정치적 고향이죠. 여기 북쪽,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고, 그 건너편 25km 지점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국경 인근이죠. 여기에 뭐가 있었냐? 이런 게 있었어요. LNG 터미널. 2022년 9월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완전히 새 공장이죠.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 새 공장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발이 관측이 됐어요.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큰 폭발이 관측됐는데 이 레닌그라드 주지사는 아니 그냥 인근에 있던 오래된 저장고가 있었는데 그게 합선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거야. 인명피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1년 반밖에 안 된 공장이 오래된 공장입니까? 아니죠. 이 지역은 바로 그 1년 반 된 LNG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 말을 또 한 번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갔냐.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려고 하면은 모스크바를 지키는 이 방공망이 레이더 다 보죠. 그리고 이 발틱 삼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레이더 기지 반드시 있겠죠. 여기서 다 보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걸 다 보죠. 레이더가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때리고 나서도 몰랐다 이겁니다. 때리고 나서도 무슨 뭐 사전에 공습 경보도 없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어제 라이시 그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이 추락사고 그런데도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이 이란은 모르고 튀르키예 무인기가 와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방공망이 취약하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조차도 이 정도 1000km, 980km니까 1000km 이상 날아가려고 하면 제법 덩치가 큰 무인기가 날아갔을 텐데 그것도 탐지를 못하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공하는 방공망이다. 황당한 거죠.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점점점 깊숙한 곳으로 무기를 날려보내고 있는데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던 이 전 세계적인 이 정보 뉴스들 어떤지 가감없이 댓글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